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차별받는 사람들의 해방 운동에서 차용되는 개념 중 하나인 정체성 정치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발제자를 소개드리겠는데요. 제 옆에 계신 정진희님은 노동자연대 기자로 그동안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차별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기사들을 써오셨고, 또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이라는 책의 역근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정지혜님의 발제를 평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정체성 정치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또 뭐 그 이주민 차별 반대 운동 그리고 뭐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 여러 차별 반대 운동에서 널리 수용되죠. 뭐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해야 하는데, 사실 정체성이나 정체성 정치란 말을 이제 요즘에 흔히 쓰지만 이건 비교적 최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이 대중적으로 쓰인 거는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부터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50년대에 흑인 국민권 운동이 이제 대거 일어났고, 여성 운동이라든가 성소수자 운동도 이제 60년대에 부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흑인들의 차별받는 흑인들의 이제 저항 운동, 여성, 그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성소수자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도 대중적인 용어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좀 소수의 학술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던 것이 오늘날은 이제 흔한 용어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정체성 정치란 말이 흔히 쓰다 보니까 이 또 정체성 정치가 뭐냐에 대해서도 사실 좀 상이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토론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이,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의미 규정이 다르니까 또 다르게 그 토론과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위키피디아라는 그 데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60년대나 70년대 이후로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왔지만 때때로 상이한 사람들에게 매우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체성 정치를 정의할 때 일단 그 전에 정체성이란 말 자체는 이것도 좀 이제 사람들마다 모호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으로는 이제 영어 하전 그 검색을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을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좀 본다면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특정한 정체성에 호소해서 그 자신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행위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단지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 속에서 제기되는 것만이 아닌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극우들이 이런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인의 우월성 사상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민 통제 강화를 이제 정당한 논리로 백인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 이 정체성 정치 논란 중에 이렇게 이제 극우들이 이제 정체성 정치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정체성 정치는 반동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맥락에서는 맞는 얘기죠. 근데 또 모든 정체성 정치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취급하고 논쟁하면 허수아비 때리기가 되거나 좀 그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을 자아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넓은 의미로는 뭐 특정한 정체성에 호소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행위를 가리키니까 이제 우파들도 그렇게 정체성 정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운동에서 많이 만나는 거는 이런 건 아니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특수한 정체성에 기초해서 조직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 투쟁 어떤 전략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체성 개념이라고 하는 게 좌파나 또 뭐 또 진보 진영 또는 이제 우파 모두에게 이용된다는 거는 정체성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결코 진공석에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 그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을 쓴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보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막 흑인들, 특히 무슬림들의 이제 요즘에는 정체성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회 통합되는 걸 거부하고 뭐 무슬림들만의 정체성을 뭐 해가지고 뭐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무슬림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제 차별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드러내는 경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방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교황청이 현대의 성 정체성 개념을 이제 인간의 그 본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막 규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후천적으로 성의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남녀 간의 그 차이를 흐리는 거고 가족 가치를 위협하고 뭐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성소수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성 정체성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 좀 혼란을 초래하지만 어쨌든 그 현대적인 성 정체성이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들의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고정하려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이지 그게 인간 본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어떤 그 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역할에 딱 틀에 박히지 않는 이런 그 존재들이 늘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사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볼 때 이런 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다, 뭐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는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의 특성에서 바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그 만들어진 거고, 특히 동성애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그런 이제 19세기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자본주의적 핵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동성 간의 관계를 이제 억압을 하면서 또 그거를 법률적으로도 금지하면서 또 그에 반발하면서 이제 동성애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겨난 걸 볼 때 구체적인 이런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또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는 우익들도 사용한다는 점을 볼 때 우리가 일단 출발점은 그 정체성 정치가 구체적으로 우파적인 것이냐 아니면 진보적인 것이냐를 먼저 구별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투쟁하고자 그런 정체성 정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것이 갖는 긍정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 내에 존재하는 정체성 정치도 사실 모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떤 공통점은 있죠. 차별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그 경험 이런 거에 이제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집단들, 적어도 그 차별받는 사람들의 집단들의 단결을 호소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된 모습이 있지만, 또 그런 정체성 정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향이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반대하지 않고 체제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관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과 이제 성소수자 운동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여성 성소수자 운동은 좀 NGO 지배적이고 이런 이제 반자본주의적 좌파나 사회주의적인 좌파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정체성 정치라고 했을 때 이 운동에서는 거의 이제 개혁적인 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자본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정체성 정치를 얘기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정체성 정치가 왜 그러면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했을 때 그건 당연히 그들의 어떤 주관적 의식 이전에 차별의 어떤 물질적인 현실이 있는 거고 그런 경험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항의 형태로 느낄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특히 이제 성소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자신감을 주는 그런 행인 거죠. 그래서 그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말에 이제 60년대 아니야 그 60년대 말에 이제 70년대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등장할 때만 해도 그 당시 굉장히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급진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에서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제 회자됐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의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제 정체성 정치는 한물간 생각이고 쇠퇴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정체성 정치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 한물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에 그 정체성 정치가 이제 비판받았던 경우는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비판의 맥락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또 이제 그 정체성 정치를 비판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논의를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논쟁되는 걸 보면서 정체성 정치는 이제 한물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진단인데요. 아마 이제 이거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진 걸 보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때 자신이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걸 막 부각을 하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으니 정체성 정치는 이제 한물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하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제 힐러리가 떨어진 이유는 여성이라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그가 이제 그 특권 계급의 일원으로서 반동적인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또 국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뭐 여성이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반대 운동을 했을 때,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세계 여성 행진 같은 게 이제 광범위하게 조직됐는데 100만 명씩 모이고 뭐 200만 명씩 모이고 이런 데서 또 많이 두드러진 것이 여성의 어떤 정체성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진 걸 볼 때 미국에서마저도 정체성 정치는 여전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미투도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체성 정치는 여전히 큰 거의 뭐 지배적이다고도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최근의 사례는 우리가 이제 불편한 용기가 이끈 지난해 그 시위 때 그랬죠. 거기는 굉장히 아주 순수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진짜 그 결집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면서, 심지어는 남성들, 생물학적 남성들은 못 온다 이렇게 아예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한 이런 정체성 정치를 드러냈죠. 그래서 불편한 용기, 뭐 비웨이브, 워마드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정체성 정치가 꼭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순수하게 막 여성을 단계를 얘기할 때 남성 배척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남성을 배척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흔한 형태는 남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여성들의 연대 이렇게 이제 좀 더 온화한 형태로 얘기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그래서 이건 한국의 주류 여성 단체들이 이미 이제 90년대부터 그런 주장들을 해왔고, 그래서 뭐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든가 뭐 여성의 연대로 뭐 사회를 바꾸자, 세계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구호로 쓰이고 있고, 또 선거에서도 뭐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그 정치인 나왔을 때도 그렇게 표현되고,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김현영이 그 이제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권김현영이 올해 5월달에 그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을 할 때,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그 여성 정체성 정치가 실현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제 우파적인 여성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파적인 그런 여성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에 비판하는 건 좋은 일인데, 한국에서 여성 정체성 정치가 진정으로 쓰인 적은 없다 이런 얘기는 좀 현실과는 맞지 않은 그런 얘기죠. 그 미국에서 정체성 정치는 이제 뭐 6, 70년대에 부상을 해서 80년대와 90년대에 지배적인 흐름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체성 정치가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우세해진 거는 9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한국의 여성 운동은 이제 70년대에 등장을 했고 80년대에 좀 더 이제 전진을 하고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90년대에 본격적인 어떤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이때 90년대에 이제 정체성 정치가 그 운동의 이제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 동성애자 운동은 좀 더 늦게 등장을 해서 한국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생겨났고, 이제 그 당시 또 여성 운동과 비슷하게 이 운동에서도 그 정체성 정치가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정체성 정치의 장점은 분명히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호소력이 있는 건데, 일단 그게 차별받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된 분노, 정의감 이런 거에 호소해서 많은 사람들을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 동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성공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이제 사실 불편한 용기가 이끈 그 대중적인 여성들의 그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소수자들이 뭐 자신의 정체성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면서 또 뭐 자긍심 행진을 벌인다거나 그 여러 또 차별에 맞서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정체성 정치가 갖는 장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체성 정치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그 규모가 클수록 이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운동에서 자극받고 자신감을 느끼면서 아, 단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더 크게 느끼면 이제 고립감 이런 걸 이제 떨쳐버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희망, 자신감을 이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정체성 정치에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정체성 정치를 통한 동원의 초기에 그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게 되고 약점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정체성 정책에 깔린 핵심적인 과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최소한 어떤 특정한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단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기 때 집결을 할 수는 있죠. 그런 그 기치하에서. 하지만 잘 보면 또 차별의 경험이 언제나 투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어떤 특정한 시기 때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차별받는다고 사실 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경험에서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차별을 받더라도 상이한 해석이 있죠. 그래서 그 여성 차별의 경험은 여성들이 싸우게 하는데 또 나서는 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또 이런 그 여성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생각들을 내면화해서 또 그런 투쟁을 뜯어 말기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 여성들이 제일 많이 가해지는 압력이 결혼하라는 압력인데, 그런 압력을 넣을 때 어머니들이 흔히 압력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정치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비관적이기도 하죠. 인간 본성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되게 반동적인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적인 정치인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그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지지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런 차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 막 힘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또 정체성 정치가 사람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이제 그 의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받는 사람들의 경험, 특수성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직할 때도 알게 모르게 그 집단적 조직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문제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운동, 그 집회에 가보면 그 집회의 어떤 방식이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말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경험을 말하면서 어떤 운동의 방향을 막 제시하려고 하는 주장, 이런 것을 배격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건 조직된 좌파들이 집회 연단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 온건한 그 NGO들이 그런 발언들을 되게 막 그 좀 통제하려고 할 때 그런 특성들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다 모두가 그 쟁점, 단일한 쟁점에 맞서서 단결해서 싸우자 이런 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운동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동이 크게 등장했을 때 처음에 지배자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할 수는 있지만, 이내 또 이 운동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이런 그 전략들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쟁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거는 개인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걸로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체성 정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런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자체, 특히 혁명적 좌파들이 그 운동에 관여해서 이런 주장을 이끄는 것 자체를 막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그 꼭 운동의 주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먹힐 때는 그 이제 너무 경험들을 물씬할 때 그런 게 좀 먹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피해를 기준으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 초점이 그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시적인 차별로 그 향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 자체는 분명히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개인들이 겪는 차별을 피해 이런 걸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런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들, 특히 또 그런 가해자에 속한 집단들 전체가 막 싸잡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성토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즉각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운동의 방향처럼 돼버리면 굉장히 그 운동에 난점들이 생기는 거죠. 도덕주의적인 분위기가 이제 막 강해지면서 이제 운동이 확대되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극단적인 형태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불편한 용기나 뭐 여러 BAVC를 보면 굉장히 운동이 강력하게 등장을 하고 또 투쟁적인데 동시에 굉장히 또 그 배척하는 이런 발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또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불편한 용기 같은 그런 분리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NGO들이 이끄는 운동도 사실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당연히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남녀 모두가 오도록 고무하고 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남성들은 뭐 여성에게 뭐 낙태를 하고 도망가는 무책임한 존재다 이런 발언들이 막 집회 발언을 반을 차지하고 뭐 사티충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남성들, 특히 남성 노동자들이 오면 굉장히 불편한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운동이 확대되는데 그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계급적 차이를 그 무시를 하고 또 그게 없는 셈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 정치는 그 운동 내에 또 엄연히 존재하는 운동의 목표와 전략적 차이를 둘러싼 이런 그 논쟁, 그런 차이를 가리는 또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정치 옹호하는 사람들은 흔히 계급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좌파에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운동의 단계를 해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런 계급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 또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차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을 약화시키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경험은 가장 강력한 차별 반대 운동은 노동계급 투쟁이 전진할 때, 그리고 그들을 핵심적으로 끌어들일 때 가장 강력한 운동이 가능했습니다. 뭐 단적인 사례는 사실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서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했고 동성애도 합법화한 이런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였지만 노동자 국가를 세움으로써 사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당시 어느 서구의 당시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에서도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그렇고요. 이게 현대에 와서도 그런 양상들은 많이 등장했는데, 한국도 사실 여성 운동이 90년대 이런 입법 개혁 입법의 성과를 거둔 것도 물론 그 여성 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이제 기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단지 그들만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그 군사 독재 맞선 투쟁 그런 것들이 성공을 거뒀기에 그 억압이 완화돼서 90년대 그런 개혁 입법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80년대 군사 독재 맞서는 저항들은 급진적인 학생들, 뭐 지식인들도 동참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군부 독재를 타도한 힘은 노동계급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거대한 그 파업 물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항쟁처럼 저항을 했지만 분쇄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점차 90년대 들어서 한국도 이제 서구와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전환을 했던 거죠.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전환한 가운데 뭐 여러 이제 운동들도 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사실 이제 80년대 여성 그때는 뭐 동성애자 운동은 없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80년대 여성 운동을 볼 때 90년대하고는 그게 사뭇 달랐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 뭐 차별도 이제 심각했고 운동도 이제 존재했지만 그때는 이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 넓은 사회 변혁의 일부로 여겨지는 게 그 지배적인 정서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든가 뭐 마르크스주의 서적들이 많이 그 여성 운동가들에게 읽혔죠. 남성들이 또 그리고 운동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내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뭔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진보적인 스탠스인지 아니냐 무관하게 뭔가 굉장히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그 확실히 80년대하고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사회 변혁의 일부다 이런 게 이제 여성 운동에서는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물론 그 사회 변혁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있죠. 모호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80년대는 뭐 진보 운동 전반이 그때 혁명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운동 자신이 속한 그 특정한 운동만이 전부다. 다른 운동과 우리는 별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였다는 거죠. 중간 계급의 어떤 지식인들 일부가 그런 생각을 나타냈을 뿐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오늘날은 너무 각 운동의 특수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되게 특히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에서는 굉장히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소련 붕괴, 91년 소련 붕괴 좀 더 거슬러서 8, 9년부터 있었던 동유럽 격변 속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붕괴를 하면서 많은 그 혁명적 좌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 사회를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런 체제가 이제 대중의 그 저항에 의해서 붕괴를 하고 또는 뭐 변화를 겪으니까 혁명적 정치를 내다 버리고 이제 그 개혁주의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일 쟁점 중심으로 그냥 다른 거하고 연관성, 연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지배계급이 또 의식적으로 부추긴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영삼이 최초로 했던 게 NGO들을 NGO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국가 탄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국가가 뭐 그런 사회운동을 막 가리지 않고 다 탄압을 했다면 90년대 들어서는 온건한 운동 중에 일부는 체제로 포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NGO들이 이때 등장해서 그 합법적인 어떤 단체로 등록을 하면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나아간 게 여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여성단체 연합이라든가 뭐 여성민우회 그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다 이제 김영삼 정권 때 NGO로 등록을 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종속된 국가의 뭐 기구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운동의 이제 지평이라고 하는 게 협소해지기 시작한 게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운동의 자율성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 운동의 전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 때는 그 운동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또 잘못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97년도에 김대중이 페미니스트들 일부를 체제로 흡수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요직으로 앉히면서 더 그런 경향이 이제 심해졌는데 그래서 되게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대중은 뭐 페미니스트 일부를 국가기구로 흡수해서 막 성평등적인 척 하고 그러지만 동시에 또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이런 거라든가 실업을 막 양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고된 실업자들을 그 뭐랄까 이제 약간 자살하지 않도록 약간 관리하는 역할을 NGO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뭐 실업 극복 운동 뭐 이런 걸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 자체를 뭐랄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더 큰 그림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율성 사상 이런 건 사실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그 패배주의의 어떤 시기 때 나왔던 그런 산물이고요. 그게 이제 막스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사상들에서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90년대 활동가들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중간 계급이 주도하는 운동에서는 의식적으로 또 이런 생각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근데 주로 이 차별 문제를 개인 관계에서 찾게 되면 누가 차별 유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오해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모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또 모든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들을 뭐 지배하거나 또는 차별하고 모든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거나 차별하고 이렇게 되면 노동계급과 그 사회운동 안에서 서로 적을 찾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이 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더 단결되고 강한 운동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파편화되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특히 계급 투쟁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계급 운동이 막 그 후퇴하는 시기 때는 사회운동 내에서도 차별받는 집단들이 서로 막 욕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집권기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뭐 지금 노동자 운동이 그 막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막 패배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그런 양상은 안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그 차별이라고 하는 원인들을 어떤 계급 문제와 분리시켜 가지고 그 이렇게 그런 차별을 겪지 않는 집단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정치들을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 내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은 지금도 사실 한국은 되게 좀 파편화돼 있죠. 그래서 여성 운동은 여성 운동대로, 뭐 성소수자 운동은 성소수자 운동대로고 여성 운동에서도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이제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혁명적 좌파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좌파들이 그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이제 막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한국의 여성 운동이 주력을 해왔던 운동이 90년대부터 이제 반성폭력 운동인데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언뜻 보면 모든 여성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 단결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런 걸로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물론 뭐 성폭력을 겪는 여성이 단지 노동계급 여성만은 아니고 심지어는 지배계급 여성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별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관하게 그런 거에 맞서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그냥 여성의 단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마다 이제 현급한 계급적인 격차가 있고 특히 중간 계급 여성들은 이 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제 그 국가 기구를 통해서 그 차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계급 남성도 이런 차별에서 막 득을 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확산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노동계급의 운동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이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기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도덕주의적인 방식으로 즉 차별을 구조하는 사회의 어떤 물질적 구조라든가 그걸 지탱하는 진정한 권력자들의 맞선 운동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되게 이제 도덕주의적인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양상들이 좀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좌파 내에서는 막 그런 거를 경쟁 좌파들을 비방하는데도 막 이용하기도 했고 한편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는 사실 성소수자 운동 한국에서는 여성 운동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또 영향력도 적죠. 왜냐하면 그 서구와 달리 그 한국에서는 지배계급이 전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지금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성소수자 자체가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들보다 훨씬 더 배척을 그 사회적으로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주류들은 너무 그 성소수자들의 특수성을 거의 예외적인 수준까지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어떤 방향을 정당화하는데 그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고 그들이 해방되려면 그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소수자는 어쨌든 인구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한국의 그 지배계급이 특히 이제 뭐 자한당이라든가 민주당의 또 일부도 굉장히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들을 막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끼리만 단결해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되게 힘을 갖기가 힘들죠.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얘기할 때 성소수자는 당연히 정당하다. 그래서 같은 존재에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성소수자만이 이렇게 차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만 싸워야 돼 이런 얘기는 사실 해방의 어떤 전망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요즘에는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도 단지 성소수자만 뭐 싸워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성소수자만 참가하는 그런 행사는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운동의 방향을 둘러쌀 때는 이 뭐 계급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 운동의 주류들, 그 퀴퍼 조직이 같은 사람들은 미제국주의라든가 뭐 영국 이런 제국주의 국가의 대사관도 막 초대해가지고 연단에서 발언도 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한국같이 특히 이 분단 자체가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나라, 또 한국 전쟁 때 그 많은 피해를 겪은 경험 때문에 강력한 또 미국에 대한 반대 의식도 존재하는 사회운동 내에서, 진보운동 내에서 존재하는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의 그 대사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단을 주는 행위는 사실 이제 굉장히 성소수자 해방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구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돈을 이미 한국의 그 성소수자 운동은 그 이제 받아왔고요. 그 2017년부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왔을 뿐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것이냐 또 정당화해왔고, 근데 올해 그 구글은 미투에 또 한 그 대상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구글이나 미 대사관들을 이제 끌어들인 데는 한국의 너무 지배자들이 동성애 혐오적이고 막 이걸 배척을 하니까 그보다 더 센 집단들을 이제 힘을 빌어서 자신의 힘을 키운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나 뭐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되게 문제를 잘못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 트럼프는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노동계급과 민중의 적이고, 구글 같은 자는 이제 노동계급의 적인데, 그런 자들의 돈을 받는 이런 거면 사실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국내에 있는 또 여러 보수적인 집단들에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는 그 어쨌든 성소수자들을 뭐 지배계급이 이렇게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지배계급 일부와 동맹을 맺는다 이런 전략들이 사실 현실화될 수는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문재인이 한편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전히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건 꺼리고 있죠. 회피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여성하고는 다르죠. 여성은 뭐 페미니스트이다 뭐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지역 정부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매개로 또 지방 정부들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데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그냥 성소수자들 차별받으니까 이해한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그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지금 문재인이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노동계급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이 강화되는 것을 사실 가로막는 구실을 하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죠. 페미니스트 장관 배출 이런 거에 막 배타적인 강조점을 두면서, 물론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뭐 공직에 고위직에 나가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하나의 전략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국가기구가 뭐 약간 생색내기식으로 여성들을 고위직에 앉혀놓고 사실은 더 반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효과를 빚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이 운동이 강화되지 않을 때 차별받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해방되는 길은 어디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책에서도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 정치가 갖는 그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이제 흔히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도덕주의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운동 내 분열 같은 걸 많이 심화시켰다 이런 걸 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교차성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주장이 흔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좀 그런 주장들이 제법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운동에서 그 분리적 페미니스트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이런 교차성 주장들이 많이 수용되고, 여성들 내에서도 또 이제 성소수자 운동과 여성 운동의 어떤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차성 주장을 사용하죠. 만약 그 교차성이라고 하는 주장이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지지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면 긍정적이죠. 그리고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를 교차적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차성이 사실 정체성 정치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보긴 힘든 게,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결국은 어떤 정체성들의 연합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받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이유만으로 서로 자동적으로 단결하지는 않아요. 어떤 급진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그 뭐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든가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어떤 더 큰 어떤 반대 속에서 그 연대를 하는 거고, 특히 노동계급 운동이 강력할수록 그런 연대가 이제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여러 복합적인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 차별받는 사람들끼리도 계급적 차이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교차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사회 전체를 그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파편적으로 보는 그런 이론들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대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어떤 경우는 운동의 파편화를 더 촉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복합적 차별을 받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목소리를 키울 수 있고 그 사람 말이 최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함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막스주의적인 정치는 이런 어떤 정체성 정치라기의 그 약점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차별을 막스주의는 인간 본성의 어떤 산물로 보지를 않고 고정된 걸로 보지가 않죠. 그래서 계급 사회의 산물이고, 여성 차별은 이제 성소수자 차별보다 더 오래된 차별이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 전체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고, 성소수자 차별도 사실은 계급 사회마저도 그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소수자든 여성 차별이든 간에 그거를 계급의 착취 문제랑 분리시키면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구조화되는지를 놓칠 수가 있는데, 차별 자체는 계급 사회의 산물이고 그것이 계속 양산되고 확산되는 거는 그 계급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 권력을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 그 피착취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여성들의 그 뭐 임금 노동 참여도 늘어나고 여러 투쟁들이 증가하면서 법적인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달성이 됐고, 심지어는 동성애도 그 이제는 서구에서는 많이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말 70년대 때는 뭐 그 당시에 그 성소수자 운동가들은 꿈도 꿀 수 없었을 만큼 그런 변화들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즉 법적인 그 평등 이런 것들은 그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질 때 어떤 뭐 물질적인 조건 변화와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질 때 일부 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은 착취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착취 관계에 기초를 해서 차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양상을 나타나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해야만 진정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차별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투쟁에 그냥 연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 당연히 차별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운동을 그 자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노동계급 투쟁과 함께 그 연대를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끝장내는 투쟁으로 나아갈 때 성공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나 기여 감사드리고요. 그 도덕주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사실 잠깐 사전을 찾아보니 도덕주의 정의가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도덕적 의지가 사실 그 개인의 도덕적 또는 어떤 집단의 도덕적 의지가 사회 변혁의 어떤 변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는 게 저는 도덕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선적인 자들이 도덕을 앞세우는 형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선의를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죠. 그게 사실 이제 우리 운동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그러면 자선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선의는 정말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뭐 연대를 호소할 때 사용되기도 하니까. 근데 노동계급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실천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뭐 돈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자선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을 사실 비난하는 식으로 자본가들이나 지배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덕주의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중간 계급의 그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호소하는 생각인데, 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막 급진화될 때는 이런 생각에도 이끌리긴 하지만, 사회를 그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도덕으로 통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감추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한 수단이고, 결국은 노동계급의 투쟁이나 또 큰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 그들은 무력으로 막 정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맞서서 비폭력, 뭐 도덕 이런 걸로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편이 그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탈코르셋 운동이 이제 여성 운동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그 도덕주의적인 대표적인 양상인데, 사실 그게 심지어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올해 한 5월달에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토론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포비라고 하는 뭐 결혼 안 하고 섹스 안 하고 뭐 연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개가 뭐죠? 하여튼 그런 거를 실천하신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심지어는 뭐 탈코르셋 막 책 쓴 그 윤김지연 교수 보면은 얼굴 보면 아시지만 탈코르셋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국제 같은 뭐 탈코르셋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도 결혼을 했으면서 자기도 아들이 있으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겐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이고, 집단적인 투쟁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흐리는 효과를 걷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탈코르셋이 정서적으로는 사람들 여성들 사이에서 되게 지지를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말 그대로 아까 한 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 여성들을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이고, 그래서 급진하면 초기에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전에는 뭐 머리를 길렀는데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숏커트를 하겠어. 그렇게 딱 나타나고, 저도 대학교 갔을 때 제일 처음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민중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장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도덕주의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뭐 립스틱에 관련된 노래를 불렀다가 엄청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운동권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노래를 멀리하고 투쟁적인 가요만 부르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그 급진화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독재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연애한다고 해서 독재에 맞서 못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연애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거고, 연애를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에 되는 것처럼 연애하는 것도 비난받을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다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운동의 결속보다는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이제 약간 이제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사실 강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말라잖아요, 말라.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성의 외모 중심적인 걸 낳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구조를 문제 삼아야 되고, 기업들이 그것을 여성의 벗은 몸을 어떻게 상품 판매에 활용을 하는지, 또 선정적인 언론들이 어떻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매체의 영향력이나 뭐 돈벌이를 활용하는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그것을 보는 남자들 다 여혐 사회 공범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핵심이 흐려지는 거죠. 사실 광고 시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물론 그 이전 사회에서도 뭐 여성의 외모 이런 거는 여성 차별이 수천 년 된 역사니까 있었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소수의 여성들만 그때는 외모를 꾸미고 뭐 약간 그런 건 특권이었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 그 계급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강박적으로 되는 거는 그거는 상품의 발전, 그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즉 외모 지상주의적인 이런 걸 없애려면 사실은 자본주의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품이 막 되면은 다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 그래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다 이렇게 막 정형화되잖아요. 그래서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는 건 도덕주의인데, 그렇게 하는 건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배계급이 오히려 자기의 그 억압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성의 소외라든가 상품화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체제를 지탱하는 국가 권력이라든가 여러 핵심적인 제도들에 대한
도전으로 맞추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그냥 개개인들을 다 특히 남성들을 다 잠재적인 가해자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초점이 이제 사회 구조에 맞춰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위치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여성끼리 연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일단 노동조합의 투쟁이 뭐 완벽하지 않아요. 약점들도 많아서 노동조합에서 어떤 여성 차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늘 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뭐 노동 조건 개선만을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문제 동조하는 사람이 여자밖에 없으면 그게 여성끼리 뭉치는 게 그게 분리주의는 아니거든요. 그게 비난받을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위치가 높지 않다 이런 거는 좀 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조합의 지금 운동들을 보면 한국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80년대에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오히려 70년대에서는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건 여성들이었어요. 80년대 이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중공업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아지고 여기 압도적으로 남성이 고용돼 있다 보니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역할보다 남성의 역할이 더 두드러져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90년대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무직의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특히 이제 최근 2011년부터 노동운동에 이제 막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더 두드러지는 거는 여성들이 투쟁이 더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률에서도 한국이 2011년부터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그 비율이 3배가 더 높아요. 지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라든가 뭐 지금 여러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여성들의 투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이 투쟁을 다 남성들이 배관시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여성들의 투쟁에 남성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왔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후진적인 남성 노동조합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전통을 보면 오히려 연대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전통인데, 다만 그런 연대가 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게 좀 더 흔하고 그렇지 않은 뭐 쟁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안에 있는 좀 더 그 선진적인 부위들이 선진 노동자들과 뭐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좌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노동계급의 관심을 끌어내서 연대 투쟁을 더 확대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낙태라든가 성폭력 문제 이런 건 다 노동계급도 그 여성들도 피해를 보고 남성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투쟁에 동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투는 뭐 당연히 그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들도 많은 지지를 했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낙태권 운동은 한국에서 더 본격화되려면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야 돼요. 집회 같은 거 할 때 젊은 영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많은 노동조합원들의 참가를 고무해서 참가를 해야만 또 남성 노동자들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무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정치적 의식을 높이고 또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노동운동에서 뭐 여러 약점들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 기본적인 전통은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남녀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왔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또 착취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의 그 조직으로 뭉쳐서 그런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투쟁을 이끌면서 그 실천적인 장점들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막스주의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막스주의적인 주장이 담긴 책이나 간행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토론 또 앞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좀 마무리를 하면, 이 계급과 소외와 차별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막스주의적 개념을 얘기하면서 여성, 성소수자, 인종차별에 대해서 막스주의적인 설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건 개념만이 아니라 이제 실천적으로 어떤 또 차이를 낳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한 책이고요.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요거는 이제 그 막스주의의 그 여성해방 이론과 또 현대에서의 그 여성운동에서 제기된 논의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엮고 뭐 한 개는 좀 쓰기도 했는데 그 고전적 막스주의자들이 여성 해방을 위해서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19세기에 그는 페미니스트들이 주되게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였는데 그들하고 어떤 그 논쟁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잘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페미니즘이랑 막스주의가 공통적으로는 여성 차별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주류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은 막스주의하고는 상당히 달랐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떤 그 점에서 그랬는지 이런 건 좀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인데 이 트랜스젠더 쟁점은 이제 페미니스트들 내에서도 좀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도 배척하고 해서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막스주의적으로 이제 분석한 좀 선구적인 그 영국의 막스주의자가 쓴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엮고 한국의 필자가 쓴 글도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또한 그 해방을 위한 투쟁의 그 전망을 열어젖히는 데서 막스주의가 이제 지금도 적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